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이제 D2C 강자들은 무엇이 다른가, 이커머스 전성시대의 D2C 기업들의 어떤 도전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저는 카페24에서 엔터프라이즈 비즈를 총괄하고 있는 송종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나눌 이제 내용은 D2C라는 툴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잘 운영하고 계신 곳들의 이제 특징을 봤었을 때 유통망에서 주도권을 가진다는 점이고요.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모든 상품이나 모든 제품을 가지고 있는 이제 브랜드는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 싶어하고, 사실 D2C라는 말이 Direct to Consumer, Direct to Customer의 이제 D2C의 약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일반적인 유통 형태에서 이제 익숙하신 총판이나 도매, 소매나 대리점이나 리셀러들이 이제 그런 유통 시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D2C라는 이 얘기는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긴 하지만 기존 유통망과 별개로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다, 양쪽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선택의 문제에서 총판 도소매나 리셀러에게 20%, 30%, 40%의 마진을 주냐, 아니면 그거에 해당하는 마케팅 비용을 내가 직접 투여해서 소비자를 직접 만날 거냐라는 이제 판단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많은 브랜드들이 이 양쪽을 같이 도전하면서 D2C로 주력해가는 이런 시장의 추세가 있는 점이고요. D2C를 진행을 할 때 브랜드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가지고 있는 인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매출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해 줘야 되는 고객이 필요한데, 그 고객이 어디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이나 그 트래픽을 올리기 위한 이런 마케팅 비용이나 운영에 관련된 리소스나 이 부분을 투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이제 고민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D2C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거나 성공했다라고 하는 회사들 사례를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APR이라는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있고요. 그 에이프릴 스킨이라고 하는 이제 10, 20대의 화장품, 그래서 마약 비누라든가 그 다음에 매직 스노우 크림이라든가 하는 톤업 크림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떴었죠. 그래서 그런 화장품 브랜드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유재석 씨를 모델로 해서 메디큐브라고 해서 소위 이제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쓰는 어떤 기능성 화장품, 그 다음에 AGR이라고 하는 주름 케어해주는 이런 미용 기기 쪽으로도 확대를 해서 지금 브랜드 단위 매출이 이제 1,000억이 넘은 이런 브랜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널디라고 이제 스트릿 패션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노헤슬이라고 하는 언제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패션 컨셉, 또는 이제 모든 옷들이 한 2인치 정도 이렇게 커서 이제 널디 핏이라는 어떤 유행어를 만들어낸 약간 박시하게 입는 이런 굉장히 트렌디한 의류도 지금 작년 대비 거의 한 90% 이상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대표가 유통 출신과 페이스북 마케팅 출신의 이제 대표들이 만나서 지금 2,000억 이상의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들도 대부분 보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유통을 할 때 기존 유통 방식에 이제 전전긍긍하지 않고 디지털 마케팅을 아주 철저하게 도입을 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랭크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더라도 마약 베개라든가 악어발 팩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SNS상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공백 이런 이제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이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MCN 출신으로서 이제 굉장히 영상 제작에 특화가 되어 있는 이제 CEO였고, 굉장히 젊은 CEO고, 그래서 이제 상품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팔 건가, 세일즈 포인트나 이 부분을 고민한 게 아니라 영상으로 보여줬을 때 가장 고객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가 하는 상품을 미리 선정해서 그걸 런칭을 해서 판매한 경우고,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은 걸로는 마약 베개는 직원의 아이디어로 생긴, 그러니까 왜 땀 흘리고 베개 커버는 빨 수 있는데 왜 베개 전체는 세탁할 수 없는가,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베개 전체를 넣고 이제 세탁할 수 있는 한번 그런 걸 만들어 보자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순수하게 D2C 사이트 하나 만들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SNS 광고를 통해서 1000억 대 이상의 매출로 우뚝 서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진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고요. 브랜드 X는 이제 잭시믹스라고 요즘 이제 등산가도 많이 볼 수 있는 여성들 이제 레깅스나 이런 제품을 팔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뭐 요가나 필라테스 할 때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부츠컷 디자인으로 일반적인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도 판매하고 있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그래서 굉장히 코로나 시대에 이제 홈 트레이닝 시대에 맞춰서, 또는 뭐 유니클로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약간 어려워진 시절에 TV 커머셜이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성장한 D2C 성공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뭐 어깨에 뭐 이렇게 안마해주는 이런 그 데일리앤코 같은 이런 경우도 다 1000억 대 이상의 매출을 냈고요. 그러니까 D2C를 통한 어떤 유통 혁신,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80%, 90% 이상이 D2C 몰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존 유통 체계나 플랫폼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내가 고객을 직접 만나고 고객을 내가 획득하는 이런 사례들이 과거의 어떤 빅브랜드들을 초과하는 그런 매출들을 내고 시장에서 성공 사례로서 지금 이제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이키 얘기는 뒤에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사몰 매출, 즉 D2C 매출이 70%, 8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통상에 있어서의 굉장히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획득된 어떤 고객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런 대표적인 회사들인 경우에 브랜드가 하나뿐 아니라 뭐 수십 개의 브랜드를 추가적으로 런칭을 하면서 부가적인 매출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서 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미국의 이런 레깅스 의류, 이제 뭐 전 세계 매출이 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의 회사이고요. 룰루레몬 같은 경우도 일반 아마존이나 이런 플랫폼에서 탈피해서 이제 D2C를 비중으로 중점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전체 매출의 60%가 이제 넘는 매출을 견인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온라인에서 수령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수령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 가서 또 요가나 명상시설도 체험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 가서 본 김에 또 돌아와서 온라인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제 고객을 락인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온 오프라인의 어떤 그 유통 채널이 서로 상보 관계를 가지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대 자체가 이제 팬데믹, 이제 코로나 이 부분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뭐 사실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앞으로도 계속 비대면 소비를 할 거다. 나는 이게 뭐 85% 이상이 이제 대답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동기 대비해서 지금 성장률이 20%, 25% 이상 계속 이렇게 지금 온라인 쪽 거래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부분으로 이제 보실 부분이 이제 HMR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나 외부 식당에서 이제 주문해 먹는 이런 식음료 쪽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요즘에는 사실 자동차나 자동차 용품들,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세탁소를 안 간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 앞에서 픽업해 가고 문 앞으로 배달해 주는 이런 편의 서비스들, 식품, 그다음에 생활용품이나 가구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올라섰고, 오른쪽 보시면 저희 회사의 지금 계정 수가 거의 180만 개 정도 넘는데, 핑크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전통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은 고객 풀이었던 패션 카테고리고, 초록색 부분이 이제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 부분이 생활용품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쭉 거쳐가면서 패션 부분이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이제 전체 파이는 커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뷰티 쪽입니다. 그래서 식품이라든가 생활용품, 뷰티 이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이거는 시장에 가서 뭐 가서 사는 물건이야, 뭐 통영에서 갑자기 뭐 잡은 굴이라든가 뭐 남해안에서 잡은 뭐 낙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일 또는 다음날 배송받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카테고리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레니얼과 Z세대라고 하는 이제 MZ세대의 경우에는 사실 명품도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명품의 이제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에르메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D2C를 열었고, 조그만 가방 하나가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특급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는 이런 상황이고, 테슬라가 이미 온라인으로 이제 그 구매 방식을 전환한 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온라인에서 모두 다 주문하고 오프라인은 오히려 완전히 쇼룸의 역할을 하고 자동차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기 기호에 맞게 구매해서 차량을 구매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선진화된,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국의 자동차 업계를 포함을 해서 많은 곳들이 시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D2C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영업사원 행태, 오프라인 어떤 대리점들, 그 자동차 업계의 어떤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시장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해외 진출에 굉장히 적극적이더라라는 점이어서 D2C 몰만 있다면 이걸 하나의 저는 이제 베이스 캠프라는 표현이 참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든 내가 돌아올 수 있고 이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D2C 몰이 있으면 이제 어느 국가든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뭐 모델 초상권이나 해당 국가의 어떤 법적 요소를 최대한 제한을 적게 받으면서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적극성이 성공한 기업들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는 점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 이제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코니바이에른이라고 이제 아기띠 판매하는 회사인데, 부부가 이제 퇴사해서 이제 아이 낳고 키우다가 이제 본인들의 니즈로 인해서 만들었던 상품이 지금 거의 한 3년 만에 연간 거래액이 한 250억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로 100%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경우에는 이 D2C 자사몰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거의 90%이고 전체 매출 중에서 70%가 해외 매출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일본 매출입니다. 그럼 즉 사실 환산해서 얘기를 하면 이 한 회사를 지탱해주는 힘이 일본 고객들의 매출로 사실 유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부분은 사업을 확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지금 표에 보여지는 이제 부분은 뭐 의류, 가방, 뭐 음식료품, 생활용품, 뭐 화장품, 애완용품, 스포츠 레저 다 포함해서 저희 회사에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이 그 D2C몰을 통해서 해외몰을 만들고 해외 고객에게 판매를 해서 배송을 해서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이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저희는 어떤 점을 느끼냐면, 각 어떤 국가나 언어권에서도 이 K 상품, K 문화에 대한 니즈가 있다. 그래서 꼭 의류만 잘 되고 한국 화장품만 잘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카테고리의 구분 없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지금 열리고 있고, 많은 고객들이 이 사업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여러 예시가 있는데, 저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프라인 매장은 많아서 팬들이 많이 찾아왔지만 온라인 공식몰이 없었고, 그거를 다행히 코로나 이전에 준비가 돼서 오픈한 다음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이제 다국어 버전으로 이제 해외 사이트를 만들고 전 세계 팬들을 대상으로 SNS 중심으로 마케팅을 할 뿐인데, 매출액이 지금 매년 지금 뭐 기록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라이브나 또는 공연을 진행하고, 굿즈나 앨범이나 이 부분은 온라인에서 전 세계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뭐 한국 고객만 대상으로 했다라든가 그렇게 할 이유가 이제 전혀 없었겠죠. 그래서 전 세계 팬들을 위해서 굉장히 현지화된 온라인 쇼핑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미국에 있으니까 영어고 뭐 중국 사람은 중국어고 이런 거보다는 언어별로 만들어 놓고 누가 됐든 본인이 편한 언어를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례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시스터 N인데, 시스터 N은 이제 여성 화장품 중에서 색조 화장품,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아이 제품인데, 사실 코로나 시대에 립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고요. 마스크 때문에. 아이 쪽에 관련된 화장품들은 사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제 여성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눈화장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거의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군이기도 한데, 3개 정도, 2개나 3개 정도의 제품이 한 8,000원대 정도 하는 상품을 사서 연필 형태로 그냥 가볍게 쓱쓱 그려주고 손으로 문질러 바르면 화장이 되는. 근데 사실 이 대표님은 화장품 출신도 아니셨는데
본인이 분석해 본 바로는 여성들이 10년, 20년 화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장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성들이 똥손이 많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쉬운 화장을 하게 할까 해서 제품 자체가 굉장히 쉽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아주 짧은 동영상으로 쉽게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3년 차에 지금 연간 매출액이 300억 가까이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 부분이 자리를 잡은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멀티몰이라는 건 사실 저희 이제 카페24 내부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다국어 버전으로 해외에 뭐를 만들고 판매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해외 고객들이 생기고 이 나라에는 이런 컬러가 잘 팔리고 이런 고객들이 이런 제품들을 원하네.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판매 채널을 계속 확장을 하다가 이제는 뭐 쇼피라든가 뭐 중국 내 티몰이라든가 해외의 전문 이제 플랫폼에도 입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매출액의 이제 상당 부분 거의 한 50% 정도가 이제 해외에서 매출이 나고 자사 매출 비중이 70%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발생시키는 매출 중에 적어도 한 50% 이상이 D2C 내 자체 몰에서 난다고 하면 일단 PG 수수료나 기타 마케팅 비용이 들긴 하지만 거의 들어가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사이트에 와서 구매하는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주도권이라든가 또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는 남에 의존되는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66걸즈나 핫핑 같은 경우에 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66걸즈는 2008년에 창업한 회사고 핫핑은 2012년에 창업한 회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셔널 브랜드나 이런 데 대비해서도 66걸즈의 경우에 연간 한 500억 규모, 핫핑 같은 경우에 연간 700억 이상을 하고 있는 그런 패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 44, 55, 66 사이즈가 있는데 66 사이즈라고 말하기 약간 그런데 66 사이즈도 자신 있게 옷을 입자라는 의미로 이제 66걸즈인데 저 대표분, 핫핑의 대표분 다 여성분들인데 66걸즈의 경우에는 중3 때 창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래 되셨는데 아직도 20대이시고요. 근데 자사몰 회원수가 80만이에요. 그래서 이 80만을 락인하고 매력을 갖게 할 수 있는 컨텐츠로 승부를 하셔서 연간 500대 매출액을 하고 있으면서 일본, 중국, 대만 이제 해외몰을 만들어서 해외 그 몰 매출을 계속 늘렸고 그 해당 국가의 고객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그 해외의 주요 마켓들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자면 쿠팡이나 뭐 11번가 이런 식으로 해외에 거기에 적합한 마켓에 입점을 해서 더 큰 성과를 내시고 계신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핫핑 같은 경우도 일본 매출만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마법 시리즈 사실 이 바지나 치마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특허를 오히려 내고 그 부분으로 굉장히 엣지 있는 상품을 판매를 하면서 한국에서의 매출 여세를 이제 해외까지 견인하신 이런 사례로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데이터 활용한 이제 다양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D2C에서 중요하고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2C몰에서 매출을 내려면 사실 수학 공식이고요. 그러니까 방문자, 유닉 비지터라고 하는 방문자에다가 구매 전환율을 곱하고 객단가를 곱하면 매출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하루 100명이 들어오고 구매 전환율이 1%고 내 상품이 5만 원짜리면 100 곱하기 1% 곱하기 5만 원. 그럼 오늘 매출은 5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매출을 10배 올리고 싶으면 방문자가 10배가 되거나 다른 수치들이 10배가 돼야 되는데 구매 전환율이나 객단가는 쉽게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방문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을 열어놨는데 아무도 방문하지 않으면 매출이 나지 않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프로모션을 하고 배너를 이쁘게 만들어도 이제 뭐 고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자연 유입은 사실은 인지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D2C몰을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이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통해서 이제 트래픽을 유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오프라인 대비해서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저희 회사를 포함을 해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뭐 DB를 제공하고 뭐 AI 툴을 제공하고 각종 분석 툴을 제공을 해서
그냥 눈뜬 장님처럼 이렇게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료로 광고가 유입되는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할수록 고정 고객이 늘어나면서 자연 유입도 따라서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세션을 이탈하거나 구매 이후에 재구매하지 않거나 또는 구매 이후에 진성 고객이 되거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고객들이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객 DB로 축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롯이 우리 브랜드만의 자산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상품 판매뿐만이 아니라 컨텐츠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 고객 DB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 설명드렸던 APR이나 블랙 코퍼레이션 이런 회사들이 가치를 인정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작은 브랜드로 했는데 고객 DB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옷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뭐 예를 들어서 글램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뭐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PT 프로그램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식단 분석해주고 목표 체중 같은 거를 전용 앱을 통해서 고객을 계속 락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추천드리면서 상품을 파는 건데 이런 DB들이 모이게 되면 이 회사는 더 이상 그냥 단순하게 상품을 파는 회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축적된 고객 DB로 할 수 있는 신규 BM이 많이 창출된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고 잘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 업에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곳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례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이제 SM 같은 경우는 국내 회원과 전 세계의 팬들 회원이 있습니다. 뭐 회원 규모는 당연히 몇십만 이상 되고요. 근데 이 고객들은 한국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한국 팬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DB를 기반으로 해서 이 타겟에 맞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들을 하나의 이제 SM 그 공식몰이 하나의 플랫폼처럼 그래서 들어와서 입점해서 전자 계약하고 상품 관리하고 상품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나의 오픈마켓처럼 이런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추가 매출을 견인하게 됐고요. 그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만약에 라이브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서비스가 내가 쿠팡이나 11번가에 입점해 있는 서비스라면 내가 온라인 공연할 건데 온라인 티켓을 팔고 싶다. 코드 인증해 줄 수 있냐. 뭐 이런 등등의 나를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없지만 D2C몰을 만들고서 만약에 네이버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인증할 수 있는 코드를 온라인에서 팔고 인증 후에 예를 들면 공연을 보고 인증 코드가 있는 사람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의 무형 서비스로도 외부 채널과의 어떤 유연한 제휴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뭐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D2C에 붙여서, 그러니까 마치 요즘은 아이폰에서 앱스토어로 필요한 기능을 붙이듯이 D2C몰에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기능도 붙여서 언제든지 뭐 연예인들이나 뭐 자기 원하는 상품을 팔거나 뭐 서비스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다 기본적인 어떤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국내 회원뿐이 아니라 해외 전 세계에 있는 고객을 상대로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됐긴 했지만 사실 D2C라는 용어가 원래 자사몰인데 이제 말이 굉장히 멋있어진 거죠. D2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사실 나이키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코로나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니고 어느 회사나 어느 조직이나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TF가 구성이 되고 D2C 전략을 고민을 해서 그거를 런칭을 하면서 2019년 말에 이제 아마존을 나온 거죠. 나이키가.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슈가 된 거고 탈 아마존 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뭐 버켄스탁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뒤이어서 지금 아마존을 탈피한다. 그러니까 아마존 수수료가 뭐 15%다, 뭐 FBA 하려면 돈 많이 든다.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이 워낙 갑이고 이제 앞에서 제가 쭉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주도권을 이제 갖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나이키가 드디어 이제 아마존을 탈피하면서 우리는 D2C로 내가 고객을 직접 만날 거야 라고 했는데 마침 또 코로나가 터져서 사실 나이키는 2020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D2C 덕에 9%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 앱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이나 나이키 러닝 클럽 이런 앱을 깔고 굉장히 상세하게 전 세계 전문가들이 추천해주는 운동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냥 그걸 보고 따라하고 운동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근데 이거를 사용하는 고객이 어마어마한 건 1억 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부터 취합하는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 나이키에서 시도한 거는 매장에 있는 상품의 SKU를 줄이고 오히려 대폭적으로 줄이고 고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매장에 따라서 배치하는 상품도 다르게 하고 상품군도 다르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관련된 제품을 추천을 하고 아 얘가 이런 운동을 하는 걸 보니 얘에겐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를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D2C 사업이 잘 되더라. 그래서 앞에 데이터 보시면 지금 뭐 그 자사 매출 중에 이미 거의 30% 훨씬 이상이 D2C 매출이 됐다라는 점에서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되고 유명해졌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그 고객 데이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2C 기업의 이제 과제로 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대부분 이제 저는 이제 많은 고객사들하고 이 일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대비해서 온라인에서 굉장히 빠른 결과를 기대하거나 그 다음에 생각보다 금방 잘 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는 최소 6개월까지는 SNS라든가 매체 등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병행돼야 된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년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분기 시즌을 쭉 거치면서 오프라인이랑 달리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상세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온라인 사업을 확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될 때는 사실 D2C 사업에서 인지도가 엄청 높은 브랜드가 아니라 그러면 사실 쇼컷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낮은 제약회사하고 자사몰을 열었을 때, D2C를 열었을 때 오프라인 상에서 이미 도매 라인이 있었고 가격 충돌이 있었고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온라인 전용 상품이나 신상품을 런칭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투입을 했었을 때 6개월 정도 시점이 지나면서 일정 성과가 나왔던 이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D2C 하실 때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병행하시는 곳도 있고 온라인 전용 회사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온라인만에서의 어떤 베네핏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 경험상으로 알게 되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지금 조금 성공적인 사례로 나오는 부분이 요즘 이제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제과 회사인데요. 월간 과자, 월간 아이스. 그래서 일정 금액을 매월 결제하면 계속 다른 종류의 상품을 풍부하게 섞어서 이렇게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살까 하는 생각인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동종업계 내에서 지금 약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팬클럽이라든가 회원 전용 상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당연히 매출이 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진행하는 신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신청하면 뭐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유명하죠. 굉장히 한정 상품으로 노출하고 온라인에서 신청한 다음에 선택받은 사람만 이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희귀 아이템으로 하기도 하고 온라인 한정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어서 이벤트를 통해서 지금 이제 어떤 혜택을 줘서 구매하게 하는 이런 효과들을 보이고 있고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중국에도 같이 판매를 해보고 해외 판매를 해볼 때 내가 네모를 열어서 해외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내 매장을 통해서 이제 소위 따이고 방식으로 이제 중국 왕서방들이 와서 물건을 구매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물건이 타오바오나 이런 데 깔리게 됐을 때 가격 경쟁이 되기 시작을 하고 내가 1,000원 낮추면 거기는 1,500원 낮추고 이런 식으로 가격 경쟁이 되면 해외에서 판매할 때 완전히 가격이 무너지면서 브랜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도 예를 들면은 가격 앵커를 잡아줄 수 있는 공식몰은 그 가격이 약간 리셀러들에 비해서는 다소 높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신발의 경우에 뭐 다른 색깔의 끈을 하나 더 준다든가 굉장히 브랜드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뭐 양말을 지급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반드시 가격 충돌을 막으면서 온라인 상에서의 베네핏이 제공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외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해외 배송 부분, 통관 부분, 이제 그 다음에 고객이 물건을 얼마 이내에 받을 수 있냐라는 어떤 CS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예를 들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상품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배송비를 크게 부담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DHL이나 EMS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기 때문에 해상이라고 하더라도 가격만 싸면 오래 걸려도 받겠다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거나 그다음에 뭐 이 제품은 일본 고객에게 판매하니까 뭐 야마토가 제일 맞다든가 아니면 사가와가 맞다든가 그 어떤 방식으로 배송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고객에게 저렴한 가격에 빠른 시간에 배송할 수 있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어서 글로벌 매출을 지향하고 지속할 때는 이 해외 배송에 대한 전략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를 하면 일단 D2C 이제 강자들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봤었을 때 D2C로 유통망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브랜딩과 또는 유통망 동시를 이제 잡더라. 그 다음에 판매 채널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제한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해외 진출에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자신에게 맞는 국가나 그 마켓을 찾아서 그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매출을 더 올리고 고객도 해외 고객으로까지 확대를 하더라. 그 다음에 D2C 사업을 잘 하는 것을 통해서 고객 데이터가 확보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을 하더라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APR이라는 회사의 좀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그 메디큐브 같은 경우에도 VIP 어떤 전용몰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회원이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내 제품에 열광하는 그런 회원들에 대한 뭐 VIP 클럽을 운영을 하고 뭐 앱으로 락인을 하고 하는 이런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한 부분을 잘하는 것은 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카페 입사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 회사는 고객은 창의에만 집중하고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 내, 즉 생산, 판매, 마케팅, 해외 진출을 도와드리는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플루언서다. 아니면 나는 물건 뭐 잘 팔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거기에 맞는 상품에 대한 공급, 의류나 화장품, 그 다음에 국내든 해외든 필요한 물류, 그 다음에 판매를 하실 수 있는 D2C 솔루션, 관련된 디자인, 그 다음에 운영, 해외 번역이나 해외 CS,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마켓에 대한 입점, 또는 국내나 해외에 필요한 마케팅, 이 부분에 대한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저에게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제 브랜드들은 뭐 의류회사들, 뭐 코데스 콤바인이나 형지 이런 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스파오, 뭐 라미, 그 다음에 메디큐브, 그 다음에 샌드박스, 뭐 테라로사, 뭐 젤라또 팩토리, 이제 네일도 굉장히 요즘에 핫한 아이템이고요. 이런 이제 고객사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베이스 캠프라고 말씀드렸던 D2C 사이트를 만들고 저희의 생태계를 활용을 해서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사실 개방형 플랫폼이라고 해서 내 D2C몰을 갖고 있는 게 나 혼자 고립되는 게 아니라 구글과 연결할 수 있고 페이스북과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주요 마켓과 연동할 수 있는 툴을 저희는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연결 인프라 안에서 고객의 창의가 어떤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해외로 더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D2C라고 하면 D2C만 한지 한 20년 이상 된 이제 사실 저희 전문 회사인데, 자사몰이라는 표현이 이제 D2C가 되면서 이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 부분이 많이 화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고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할 점들을 잘 준비하셔서 관련된 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